와우. 달슨의 라이브. K리그 19라운드 네. 승부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이제 뭐 인정하시죠? 잘 맞추시든. 아 이제 뭐 인정하시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저희가 몇 주 연속 이겼습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2달 못 이긴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4대2로 이겼는데 네. 6개 중에 4개를 그냥 지난 라운드 1등 하셨어요. 한 사람들 중에 4개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하리보 형을 제치고 3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등락이 다시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가보죠 한번. 상주와 수원입니다. 일단 상주는 이제 지난 라운드부터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이제 뭐 강상우나 뭐 한석종이나 이런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서 어떤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메워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그 강상우가 네. 계속해서 잘해줬죠?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선수인데 그 선수의 자리를 이제 누가 메꿔줄 것이냐. 네네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연히 이제 문선민 선수가 이번 시즌 그 강상우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면 계속 후반전에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문선민이 채워주지 않을까. 이제 문선민 선수는 강상우 선수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진 않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그렇죠. 대신- 열심히 뛰어주지만 그쵸? 강상우 선수는 원래 풀백까지도 소화했던 선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선민 선수를 좀 더 수비에 가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제 수비 상황에서도 머물게 하면서 오히려 공격력을 좀 더 살리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대신 뒤는 이동수 선수에게 그쵸. 커버하게 하는. 그렇죠. 문선민이 또 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스피드가 빨랐던 선수. 얼마나 뛰었어요? 시속? 시속 36.35. 어떻게 이렇게 뛰어요? 그렇죠. 자, 수원입니다.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1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맞아요.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이제 기점이 되었던 것이 결국에는 연기훈이 교체해서 들어온 다음부터 3골이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기훈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수원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매경기 이제 전술이다. 뭐 그렇게 말이 되죠. 어쩔 수 네. 없이 연기훈이 들어왔을 때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는 모습들, 네. 그리고 이때 김민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스트라이커처럼 아예 최전방으로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상대 수비수로 좀 하여금 조금 혼란스러운 네.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장면 보시면 연기훈이 이제 나왔을 땐 사실은 한석종 나오는구나. 네네. 네. 김민우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처럼 쭉 올라가주면 사실 연기훈이 저 측면 공간을 수비 상황에서 커버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스피드까지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는 최성근, 그리고 혹은 이제 최성근 선수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석종 선수가 저기 나오게 된다면 저기 위치하는 선수가 이제 연기훈 선수가 좀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김민우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저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한번 가볼까요? 네. 예측 좀 제발 좀 맞히세요. 이건 이제 제발. 맞춰야지. 자, 하나, 둘, 셋. 상주. 자, 성남과 전북. 네. 예. 전북이 지난 라운드 때 잡혔습니다. 그쵸. 예. 또 마침 이제 김진수가 이적을 해서 맞아요. 없는 상황에서 바로 또 졌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좀 큰 부분이었냐면 김진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저 중앙에서 했던 역할은 이제 역습 상황에서 이제 김진수가 중앙에 있으니까 네. 상대 역습을 중앙에서 빠르게 커버해주고 빠르게 잘라주는 역할 또 많이 보여줬었고, 또 워낙 또 볼을 잘 차는 선수니까 저기서 빌드업을 해주는 역할도 워낙 좋았고요. 근데 저 자리에 이제 김진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이주영 선수가 나왔죠. 이주영 선수 자리에서 지난 강원전에서 또 2골이 나왔고, 저 왼쪽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김진수 선수가 퇴장당했을 때도 없을 때 저 이주영 선수 자리가 계속해서 문제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이주영의 자리가 사실은 이주영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선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수비적으로는 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워낙 또 전북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저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저 공간을 좀 노리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격적으로도 사실 문제인데, 사실 바로우와의 조합 자체가 김진수와 바로우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김진수가 사실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들어와 주면서 바로우는 또 측면으로 쭉 나가주는 선수니까 이게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바로우가 측면으로 쭉 나가주기도 하고, 좀 다르게 하면 김진수가 측면으로 나갈 때 바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는데 이주영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자주 가져가는 선수는 또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우가 좀 측면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주영도 측면으로 올라오니까 겹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수비할 때 좀 예상 가능한 패턴들이 자주 나오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이주용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조금 전북이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거 정리의 이번 포인트다. 라운드에 되게 중요한 경기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는 나성호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최근 좋죠. 저렇게 사실은 뭐 공격수 혹은 좀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다가 측면으로 빠르게 쭉 뛰어나가주면서 상대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영 선수 자리죠. 자,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무승부! 전북! 내가 무승부하고 지금 막 전북 사이에서 지금 막 고민 있었는데. 전북이 2패는 안 할 것 같고 연패는 안 할 것 같고. 자, 서울과 부산. 네. 일단 기성용 선수가 돌아온 서울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울산과의 경기 때 교체 출전 후반전에. 뭐 이번 경기 포인트도 사실은 기성용 선수가 나와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맞아요. 이거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이제 김원식이 이제 평소에는 김원식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서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배치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김원식과 기성용 이 두 선수가 중원 라인을 이제 책임지는 이런 형태였고 기성용 선수가 볼을 이제 중심적으로 전개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선수가 김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빌드업의 좀 연결고리 역할을 좀 집중할 때 그때 이제 김원식이 좀 수비적으로 좀 기성용 선수를 도와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자주 나왔고 앞으로도 사실은 기성용 선수가 이번 경기에 뭐 선발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체력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김원식 앞으로도 이제 김원식과 기성용 이 조합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경기를 볼 때는 아주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성용이 돌아오면서 가장 서울에게 좀 장점, 이점이 되는 부분이 이 전진 패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 원래는 기성용 선수가 없었던 서울은 10위권 내 그쵸. 전방 패스, 네. 전진 패스였는데 네. 기성용이 왔기 때문에 저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제 뭐 전번 주는 패스가 워낙 이제 뭐 클래스가 다른 선수니까. 네네네. 이 기성용 선수가 패스를 그림이 뭔가 있어 보여. 그렇죠. 쫙쫙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지. 쫙쫙 뿌려주는. 그래서 저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공격을 할 때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제 기성용 선수가 또 워낙 정확한 롱 패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 팀이 혹시 밀집했을 때 특히 이제 부산이 좀 수비적일 때가 많으니까 저렇게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기성용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쭉쭉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부산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부산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선제골을 넣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역전까지 이제 허용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서울을 만났을 때는 저 기성용이 롱패스를 쭉쭉 보내주면서 오히려 밀집 수비를 할 때 밀집 수비를 흔들어주는데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전방으로 쭉 빠르게 달려나가서 기성용을 압박해주는 그래서 패스가 빠르게 못 나오도록 압박해주는 게 오히려 부산에겐 좋을 수가 있다. 근데 또 이제 부산이 지난 경기에서 라인을 빠르게 올리지 못했던 게 사실 이정엽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나서 바로 부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정엽 선수가 부산에게 있고 없고는 공격을 할 때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부산이 수비적으로 내려와 있어도 이정엽이 전방에 있으면 그냥 이정엽한테 보내주고 이정엽이 볼을 소유해주면 그때 이제 막 이동준 뭐 김문환 뭐 왼쪽에서 김병호 이런 선수들 막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이정엽 선수가 없이 빈치싱코가 나오니까 투박하게 받자마자 뺏기고. 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빈치싱코 왜? 뭐 잘하는 선수지만 친구는 성실해요. 그럼요. 애는 착하더라고요. 좀 투박하니까 이제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전방에서 압박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이제 저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왔다가 나가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정엽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라인을 좀 올려서 압박하는 것이 서울을 상대할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제가 봐서 근데 이 기성용 선수의 효능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 제가 약간 조언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왜? 또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전 몰라요. 저 항상 그러잖아, 모른다고. 연락해 보신?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자, 서울과 부산 누가 이길지. 자. 여기 좀 고민되네. 서울 부산. 자, 하나, 둘, 셋. 서울. 부산. 부산. 뭐라고요? 부산. 무슨은 뭐야? 무슨? 부산. 무승부랑 부산 중에 고민하고 있었어. 자, 이 경기 제가 중계하러 갑니다. 네. 포항과 대구 현장 중계하러 가고요. 대구가 요새 맞습니다. 조금 아니라 좀 많이 어렵네요. 포항도 사실 어려웠다가 지난 경기 한번 이긴 거죠. 일단 이 경기는 사실은 지난 경기 그 대구의
6실점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광주와의 경기. 이 대구가 경기를 할 때 원래 대구의 스타일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다음에 그 이제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하면서 볼을 빼앗아내고 거기서 이제 역습을 나가는 게 대구의 가장 큰 패턴인데. 그렇죠. 이게 빵 치고 나가면 윙백 올라가고 막 그쵸. 앞에 쓰리톱 막 지금 맞습니다. 엄청 세징야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 축구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대구가 공격적으로 사실은 조금 부진하죠. 저 세징야와 에드가를 제외하면 이제 뭐 김대원이나 사실 정승원 선수까지 사실은 최근에 조금 부진한 흐름이라서 네네. 이 역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구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끊기고 오히려 다시 재역습을 당하는 이런 패턴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이 끊겼을 때 오히려 이제 역습으로 나가다 끊겼을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축구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이제 수비 라인 자체에 좀 민첩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공격력의 조금 부진이 이제 저 수비 라인의 좀 단점을 드러나게 하는 오케이. 오히려 예, 그런 예. 부분이 있다.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민첩하지 못한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포항의 조금 아쉬운 점이 최근에 중미 이제 두 명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오닐 선수가 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경기도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저 오닐이 안 나왔을 때 이승모 선수가 오닐을 네. 대신해서 하는 플레이가 조금은 이제 미흡하다. 좀 스타일도 좀 다르고 패스 성공 개수만 봐도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죠? 이제 중앙에서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빠르게 전방으로 못 보내주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이제 공격을 할 때 공격 속도가 조금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좀 내려와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시즌 전반기에는 저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내려와서 좀 풀어주고 공격적으로 나가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부상당한 이후에. 그렇죠. 부상당한 이후에 이제 뭐 전방에서 보내주는 좀 뭐 킬패스 이런 거는 아직 살아 있는데 네. 저렇게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주면서 빌드업을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은 조금 이제 많이 체력적으로 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미흡해졌으니까 저런 이제 오닐이 안 나왔을 때 팔로세비치가 내려와서 풀어주는 플레이가 지금 포항에게는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요 자, 포인트가 그럼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포항. 네. 이건 또 똑같네. 자, 강원과 인천입니다. 네. 네. 이 두 팀에게 참 중요한 경기가 또 되겠죠. 네. 네. 일단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8경기 만에 FA컵까지 포함해서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김병수 감독이 막 우는 거 보여주기 싫어갖고 마스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네,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더라고요. 많았나 모르겠어. 보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강원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최근에 지난 경기부터 조금 전술 변화를 줬었죠. 네. 이제 3백을 기반으로 3-4-3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저 신세계의 중앙 미드필더 기용. 저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저 한국영 선수가 없는 자리죠. 네. 그래서 저 신세계가 저 중앙 지역에서 한국영 선수의 그 역할을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요. 또 이제 새롭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네. 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김영빈 선수의 역할이더라고요. 이제 신세계가 이제 한국영 선수의 역할을 좀 대신하다 보니까 볼을 받으러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제 좀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전방으로 전개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김영빈 선수가 이제 신세계한테 좀 이제 압박이 집중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김영빈 선수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서 전방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역할들이 많더라고요. 인천이 최근 이제 지난 경기는 패배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2연승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저 지연학 그리고 혹은 이준석을 활용한 패턴이었죠. 그래서 지연학이나 이준석이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 있다가 공격이 되면 빠르게 측면 쪽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사실 지지난 라운드에 지연학이 스프린트 횟수가 31회였으니까 엄청나게 뛴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게 이제 지연학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수비에도 가담해주고 공격적으로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워낙 많은 체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포인트는 아길라르가 나올 것이냐. 사실 인천도 이 아길라를 기용하는데 조금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하죠. 아길라르가 이제 수비적으로는 뛰어난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아길라르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중원 지역에서 조금 볼을 경합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수비할 때.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아길라르가 이제 선발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근데 또 아길라르가 또 안 나오게 되면 역습을 할 때 볼을 받아서 패스를 해줄 선수가 또 없어지는. 그렇죠. 이런 또 퉁 비어버리죠. 그쵸.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그래서 아길라르가 최근 이제 인천 경기를 보면
거의 이제 모든 공격 작업에 아길라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인천이 이번 경기에서는 강원이 점유를 할 때 좀 수비적으로 필요한 전형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아길라르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오히려 또 역습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인천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야, 어렵다. 네. 자, 가볼까요? 강원과 인천. 아, 요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강원! 승부! 네, 강원 봅니다. 절박한 인천이 전 잠군다 봅니다. 네. 울산과 광주. 네. 네. 제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강원 경기, 그다음에 요 경기는 저 달순의 라이브에서 K리그 이번에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사실은 광주가 역습을 하는 패턴일 테고 울산이 지공을 하는 패턴일 텐데 사실 펠리페의 활약이 최근에 좀 지켜봐야 될 가장 큰 포인트겠죠. 지난 라운드 이제 아까 문선민 선수의 스피드를 말씀드렸는데 문선민 다음으로 가장 빨랐던 선수가 펠리페입니다. 진짜요? 네. 얼마 뛰었어요? 35 펠리페가? 속도. 네. 35km. 잘못 측정한 거 아니에요? 35km. 네. 사실 공중볼만 잘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 빠르기도 하다. 요런 게 있어서 이제 펠리페가한테 볼을 보내주고 네. 펠리페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뭐 엄원상이나 뭐 율리안 이런 선수들한테 볼을 떨어뜨려주는 것. 이 패턴이 이제 광주에겐 가장 큰 포인트일 테고요. 네. 또 이제 울산의 경기에서 보셔야 원두재. 될까요? 원두재죠. 네. 네, 일단 볼을 참 점유할 좋은 때. 선수. 기대가 많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데이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제 울산에서 이제 순인데 팀 내. 네, 팀 내 순인데 경기당 패스 횟수가 1위고요. 경기당 인터셉트가 1위고 경기당 볼경합 승리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에서 패스를 하는 역할도 좋고 또 중원 싸움을 할 때 볼을 뺏어내는 역할. 네. 이런 역할도 정말 좋다. 그래서 저 원두재 때문에 공격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또 상대의 역습을 좀 더 차단하는 역할까지 잘할 수 있다. 네, 요 포인트가 또 중요한데 일단 이제 광주가 역습을 할 때 펠리페가 이제 떨어뜨려주는 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윌리안한테 이제 그림처럼 패스를 떨어뜨려준다. 이때 이제 원두재가 저 패스를 어떻게 끊어줄 것이냐. 원두재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인터셉트나 뭐 볼경합 상황에서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선수니까 네네. 저 이제 떨어지는 세컨볼을 얼마나 잘 차단해 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울산에게는 또 가장 큰 포인트고 광주에게도 가장 큰 포인트다. 하나, 둘, 셋. 울산!